그 정책적인 논쟁보다도 저는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 콜럼 나와가지고 나 비상계엄은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건 충격적이었어요. 대단히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권영세 전 장관은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야, 저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랑 네. 노상원 수첩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이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됐어. 어, 성공을 했어. 노상원 수첩대로 돼. 그럼 끔찍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야 이거 저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하냐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결국엔 이것도 국민의힘 탓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 대선보다는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난 당권을 가져가겠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좌절스러워요. 좀 보수파 네. 입장에서는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가 없겠구나. 구도 자체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탄핵 찬성 여론 저렇게 높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못해요. 뭐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남은 건 그거예요. 후보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후보가 거지. 알아서? 후보가 아니 필살기는 알아서 있지. 필살기. 이재명 나빠요.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이제 부정. 국민의힘은 힘이 없어요. 후보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하게 만드는 거지 뭐. 이제 그냥.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국민의힘이 네거티브전 하면은 니들은 더 나쁜 것 같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평론하실 때 반론하던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대로 네. 그 정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신뢰 위기로 가려면은 네. 그 선거는 거의 정책 단일 쟁점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그 선거가. 그래야 이제 이재명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정책적 반론거리를 갖고 와서 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는데 당신 옛날 얘기에 의하면 이게 또 다른 아니지 정책 않냐. 낼 거라고. 그렇죠. 뭐 이렇게 분명히 또 다른 정책 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책적 단일 이 전선이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이번 대선은 사실 정책 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맞아요. 정책 내란 얘기가 얘기할 될 수가 거 없지. 내란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예. 내란 얘기하고 막 이 온갖 얘기를 다 할 거기 때문에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예. 그 사면할 거냐 막 이런 예. 거 할 것이고 이게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뢰 무슨 뭐 얘기로 가면서 무슨 뭐 그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못 간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뭐 후보가 그리고 이 정책적 단일 선거로 갈 거였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정책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서 그 후보를 보는 순간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보는 순간 정책만을 생각하게 되는 후보, 그 정책만을 외쳐와가지고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 하나의 정책만 고집하다가 이제 이 모양이 돼가지고 정권을 잃는 국면이다. 그러면 그게 정책적 단일 쟁점의 선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치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2년 반 넘게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통치를 안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통치를 포기한 세력이다라는 인식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통치를 포기해서 우리가 통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전략으로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중도 보수다라고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작동을 하는 거여서 그 얘기가 어렵고 후보 전략에 있어서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그래도 정책 전문가야라고 이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후보가 가능성 있는 후보 중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장 소장님이 경험하신 그 국민의힘의 이제 그 반론을 지금 펴고 있는 그분들의 얘기대로 선거판이 흘러가기도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헌정 질서 회복, 그리고 그 경제 이런 키워드로 가는 선거였어. 당연히 그럴 헌정 수밖에 질서 없죠. 회복, 국민 통합, 예. 그리고 경제. 예. 큰 세 가지 키워드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갤럽 조사 봐도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굉장히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경제를 자꾸 언급한다거나 자꾸 경제적인 성장을 문제를 이야기하지, 가지고 성장 포지셔닝 하는 거는 그거는 네. 나름의 전략이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요. 헌정질서 회복은 지금도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보수연대까지 하면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한동훈 대표까지도 같이 품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이런 메시지더라고. 일종의 헌정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광경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뭐 이렇게 쓴 책이라든가 쓴 저자라든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계속 흔드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인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가면 극단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럴 때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주도하는 정당이 굉장히 넓게 연대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극우나 파시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책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ABC를 민주당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포만할 수 있는 폭이 여기고 여기는 아예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세력하고 넓게 연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경쟁해야지.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는 곳까지 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도를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한 6년 같이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의해. 반박할 수 있는 제가 논리를 아무 생각해도 굳이 꼭 반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보수파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반박을 해야 아니 되는데. 근데 그것도 네. 장성철 소장님도 진짜 포지셔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보수 우파가 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아나? 우리 같은 정치평론가 또는 이제 저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저 어디인가 중앙일보인가 서울대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맞아요. 당신의 이념 성향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쭉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중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누가 보수냐, 누가 진보냐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속마음을 정책 리스트로 하나씩 해보면 어떤 분이건 해보십시오. 한번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리 유권자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정당이나 또는 어떤 후보를 찍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촉발된 이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논쟁은 정치공학적으로 정말 유리해져 버린 게 그럼요. 진보가 찍을 곳이 없어요. 진보 정당이 만약에 그렇지. 진보적인 사람들이 찍을 곳이 있으면 이게 바보 같은 짓이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죠.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찍을 곳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지난번에는 심상정이 2.4%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 찍을 곳이 없어. 찍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도 돼요.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도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세 있잖아요. 상속세를 왜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이것도 5억이었나? 5억에서 10억으로 높였어. 결국은 숫자를 18억으로 맞췄거든. 저는 이거는 맞춰진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영성 34평형 아파트 가격에 딱 맞춘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춘 거야. 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거 평생 일했어. 50대 이상의 노부부야. 평생 일했어. 근데 딱 그거 하나 남았어. 자, 강남, 서초, 송파까지 가버리면 30억이 다 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줄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게 마영성이었는데 다 뺏겼거든. 국민의힘한테. 왜 그런 거지? 결국 세금 때문이야. 세금 때문이야. 저거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산 대부분이 80~90%가 저 중산층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상류층이라고 보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아파트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본인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에? 심리적으로 거의 100%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